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JBS 공감방송과 함께 저희 인문학살롱 방송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방송했던 떠나는 용기, 혼자 하는 여행이 진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힐링 여행가 정의한 한의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나도 내 삶에서 한번 훌쩍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는 로망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은 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훌쩍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일생을 두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한번 떠나보라 하고 이렇게 우리 한의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혼자 하는 여행이야말로 자신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성찰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뿐만 아니라 시를 직접 쓰시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지게 설계를 하고 갖고 계시는 또 한 분의 훌륭한 인문학적 삶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뜸 마을의 샘, 또 길에서 길은 열린다라는 두 권의 시집을 출간을 하시고요. 또 천자봉 일기라는 산문집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자연치유학 박사이시기도 하신 이산 시인님을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인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를 쓰고 있는 이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산 시인님을 오늘의 소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시인님은 오랫동안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근무를 하시면서 시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시를 쓴 건 아닙니다. 네. 되게 일반적으로 시를 쓰는 분들은 네. 문학계 활동을 통해서나 네. 아니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그렇죠. 시창작을 배운 다음에 또 시인으로 등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네. 시인을 등단을 하고 네. 그때부터 시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등단을 또 하시게 됐는지. 예, 그 시인으로 등단한 계기는 있었습니다. 네네. 그 한국은행은 창립 기념일을 기념해 갖고 네. 매년 이 문예 작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2005년도에 그 수필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때, 네. 근데 그 어떤 수필가께서 네. 한번 정식으로 수필가로 등단을 해보라 그래갖고 발탁이 되신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필을 쓰고 보니까는 바로 옆에 또 시 공무원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시를 한 5편 써갖고 네.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수필로 등단한 게 아니고 네. 시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시 5편으로 네. 등단한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천재 시인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왜냐하면 시는 모든 문학의 최고봉이 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습작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제가 시에 더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네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중학교 때 이제 읽은 시 중에 이제 당나라 시인 그 왕유의 네. 조명관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네. 그 시 중에서 보면은 동산에 달했더니 네. 산새가 놀라서 운다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식구가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감성이 계시니까 그게 와닿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를 이제 찾아서 읽게 되고 네. 나중에 제가 등단을 하고 보니까는 네. 거의 뭐 집에 30권 정도 되는 시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는 습작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올해 많은 그 시집을 통해서 네. 시 형태를 내가 배우게 됐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함축이 그렇습니다. 돼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공부할 때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기한을 하거나 보고서 쓸 때 네. 함축적인 테크닉을 아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네. 뭐 시를 정시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 시를 쓸 수 있는 아마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양분이. 해봅니다. 근데 시님 보통 사람들이 시를 쓸 때는요. 이렇게 가슴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삶에 시련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걸로 뭐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님은 한국은행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에서 지금 오랫동안 30여 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 어떤 뭐 절박한 시절이 있었나요, 혹시나? 그 글을 쓰는 행위는 네. 어떤 감성에 치여서 걸러지는 네. 어떤 그 알갱이가 모아지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알갱이는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경제적인 아픔이나 네. 그다음에 질병을 뭐 통한 그 육체적인 고통 네네. 아니면 뭐 실현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 감성의 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보통 그렇게만 알고 예.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조밀한 그 어떤 감성에 채로서 걸러지는 것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좀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감성이라고. 아마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후자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감성에 예, 예. 그 센서가 좀 민감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집이 두 번째 내신 길에서 길은 열린다라는 이 시집인데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이 길이라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해도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시 제목 길에서 길은 네. 열린다 이 그 시는 네. 시집 제목은 저희 시집 그 길이라는 시의 그 마지막 행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그 되돌릴 수 없는 백도 없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연습도 없고 뭐 예, 계속 그렇습니다. 가야만 앞으로만 가야만 하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돌이 다릿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 하더라도 만약 그걸 밟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네. 주저앉아 절망해서 주저앉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근데 자연 순리로 볼 경우에는 이 세상은 좋은 면과 한편은 나쁜 면이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이 길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혜를 모아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 지나가서는 더 좋은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그 달이 차고 기울듯이 네. 그 인생의 길도 항상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게 자연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사실 그 보름달이 밝아서 네. 거기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금음달이 어둡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네. 살아가면 네. 그게 또 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길에서 길은 열린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의 길에서 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딴 사람하고 예, 예. 비교도 하지 말고 뭐 볼 필요도 그렇습니다. 없이 예. 자신의 길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너무 저도 한번 이 시를 읽어봤는데요. 감성이 정말 속속 와닿는데요. 네, 우리 그 자연치유학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이 자연치유학 박사님이 이렇게 시를 많이 쓰셨는데 시가 우리 삶에 우리 인문학적 삶에 어떤 힐링의 효과를 준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소외되고 네. 정서적이나 심리적 상당히 불안한 그런 이 세상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규모로 봐갖고는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경제 그렇죠.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행복 지수로 보면은 OECD 34개국 중에 네. 27위에 불과하고 자살률도 최고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그 우리가 급격히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 어떤 외적인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네, 네. 그걸 정신적 힘을 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구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존경도 급심해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화되다 보니까는 네.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인문학 살롱도 네. 그런 이 정서적 불안한 걸 다 좀 보완할 수 있는 네.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시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네,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악 치료도 있고 네. 미술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학 치료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 치료에 대한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 치료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억압된 감정을 갖다가 끄집어내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안인데 네. 상당히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탁월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시가.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뭐 산책도 하지만 주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쓰고 나면은 시 쓸 때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지만은 쓰고 나서는 어떤 그 치료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카타르시스. 예,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그다음에 저 자신이 어떤 힘이 불끈 솟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를 쓰는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인님은 워낙 시를 잘 쓰시니까 그 시를 쓰시면서 그래요?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시고 힐링도 하시지만 우리 시를 이렇게 직접 쓰지는 못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느낌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시를 읽는 과정에 시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네, 같이 마음이 뭐, 동요돼서. 예.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감동에 있으면은 뭐 음악이나 네. 미술을 봐도 그림을 봐도 감동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럼요. 많이 그게 이제 읽어보는 그것도 것도. 이제 문학적 치료 중에 독서 치료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독서 치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그 마음에 왜냐면 사람마다 다 그 감정이 다르고 또 처한 위치가 다른데 그걸 그 요인을 갖다가 팩트가 맞는 거에 갖다가 주파수를 맞춰갖고 네, 네, 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억압된 걸 갖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그게 저 시가. 예, 네. 독서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시를 직접 써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잘 정갈하게 이렇게 잘 쓰여진 시를 이렇게 몇 편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특별히 이 시집을 보니까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머니부터 아버님, 또 뭐 엉아, 또 부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가족을 소재로 쓰신 시가 있으시죠?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시 소재는 그 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라 깊은 관찰이죠. 예. 관심이었으면 생각이 없고 네. 생각이 없으면 어제 감상이 알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우리 삶이나 그다음에 고통이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시가 그런 소재가 시 소재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은 제가 많지 않지만은 부모 형제들은 사랑이 전 큰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가족에 대한 부분이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족에 대한 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 등단시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좀 소개해드릴 것은 엉아라는 시인데 저는 저희 2살 많은 그 어머니하고 형하고 상당히 어릴 때 많이 싸웠지만은 지금도 뭐 한 60이 됐는데도 술 드시면은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이 나이가 이때 들었는데도요. 네. 아마도 그 60 되신 형님으로부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동생이 몇이나 될까? 저는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엉아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아, 나에게 엉아가 있다. 사금파리가 그은 엉아 발목의 핏물에 소리의 손을 잡고 울면서 엄마를 찾던 엉아가 있다. 결핵으로 쉼없이 토해내는 기침 소리에도 단 한 번 짜증을 낸 적이 없는 엉아가 있다. 시골에서 사온 감자 젓갈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는 엉아가 있다. 삶이 구겨져 고통으로 무너져 내릴 때는 한밤중에도 달려오는 엉아가 있다. 은빛 머리카락이 유난히 멋있는 지금도 선술집이 그리운 날에는 아우야 사랑한다라고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엉아가 있다.
정말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형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이런 게 묻어나는데요. 형아가 뭐 결핵의 병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결핵을 시인님이? 알았는데 예, 한 6년 정도 알았어요. 아, 근데 밤마다 기침소리 상당히 저도 고통스러웠는데 예.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지금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인님이 아픔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병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었네요. 그럴 수도 네, 있었겠죠. 병이나 예. 그거를 이제 그 형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고마운 형님입니다. 네. 그 어떻게 형제가 두 분이세요? 아닙니다. 이제 형님하고는 이제 뭐 2살 차이가 있고 네. 뭐 여동생이 있고 또 남동생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나이 차가 좀 있어갖고 네네. 이제 어릴 때 같이 이제 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지금도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쓰신 거를 보니까 형님이 굉장히 각별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예. 것 같아요. 네. 고마운 분이죠. 네. 그 외 또 뭐 특별하게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기왕 하셨으니까 한 편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등단시 지금 여기는 없는데 네. 그 등단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등단시 여기는 그 어머니란 등단시입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산나물 한 소쿠리와 이튿밤 고운 곰탕을 싣고 엄마저 그리어 더듬어가는 금날 밤길 일찍 주무시는 정갈은 어머니의 발꿈치만 높였나 보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예.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 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2007년도에 우리 황금찬 시인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시에 등단을 하셨는데 우리 황금찬 시인은 우리 국민 시인이시잖아요. 예. 네. 황금찬 선생님은 황금찬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셨는지. 황금찬 선생님 제가 그 연세가 지금 1918년생으로 올해 네. 백수가 되십니다. 지금도 현존해. 지금 뭐 아마 창작 활동을 하시는 네. 시인 중에 최고령이시거든요. 네. 작년에는 뭐 예술원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저하고는 한 10년 전에 제가 그 대전에 있는 신앙송 모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낭송회 모임이 끝나고 제 네. 차로 이제 서울까지 오면서 네. 상당히 많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2006년도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사실 시인으로 등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어떨 게 등단을 하는 바람에 제가 시적인 재능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확신도 안 들고요. 네. 그래갖고 그때까지 써놓은 시 50편을 그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려갖고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시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시를 다시는 안 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시가 좋다 추천을 해주겠다 해갖고 다시 그 재등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전문가로부터 이제 등단을 하고 그렇죠. 추천 받으신 완전히 거죠. 뭐 다른 분들도 뭐 시 뭐 등단할 때 처음 등단할 때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등단을 그렇죠. 했지만은 그래도 제 자신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를 배운 적이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시로 등단을 했으니까요. 시는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아까 그 우리 시인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가 감성의 알갱이 이 말이 지금 확 와닿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2008년도에 동유럽 문학여행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같은 방에서 자면서 많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춘원 이강수를 비롯해서 박목월, 김동리, 또 조병아 이런 그 우리 문학사에 나오는 그 문인들의 그 만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선생님들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로타리에 보면 그 엘빈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주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자주 배웠는데 요새는 거동이 참 힘듭니다. 선생님 가르침 중에 지금 또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시를 쓰지 않으면 시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제가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술가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화가가 아니듯이 예. 가수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가수가 아니듯이 그렇습니다. 시인의 어떤 이렇게 명을 받으셨으면 소명처럼 평생 시를 써야 한다. 예. 그만큼 시를 쓰는 고통도 같이 겪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정말 이 시를 이렇게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짧으면서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현란하지 않으면서 주로 이제 생활 속에서 가족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기도 쉬우면서도 공감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참 잘 쓰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고맙습니다. 가졌고요. 부족한 제가 걸 또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정말 너무 독특해요. 여기 지금 그림이 이 길에서 길은 열린다 이 그 제목하고 이 그림하고가 너무 매치가 잘 되면서 이 그림을 제가 한 오랫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이 그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표지 그림은 네. 현송 신동철 화백의 작품입니다. 네네. 우선 신동철 화백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현성 신동철 화백은 네. 북경중앙미술학원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분이세요? 중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분인데 학교를 거기서 예, 북경 중앙미술학원인데 우리 국전 심사위원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동양화 중에서는 상당히 중견 작가로 지금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 이제 저하고는 친구지간입니다. 이게 아. 사람과의 만남은 네. 저는 그래요. 이게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통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근데 또 오랜 기간 만났다고 이게 중요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맞아야죠. 뭔가.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네네. 그 사람이 격이 떨어지면은 네. 서로 맞지 않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현송 신동철 화백과는 무슨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만난 친구는 아닙니다. 네.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생각하는 바가 또 비슷하고, 또한 작품을 봤을 때도 네네. 되게 이제 작품이라는 것은 화가도 마찬가지, 음악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나 무슨 이 내면에 어떤 내공이 없으면 밖으로 표현한다고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현송 작품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현송의 이 맑은 마음이, 맑은 기운이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표지 그림을 산문집도 표지 그림을 좀 예, 나왔지만 예. 천자봉 일기에 예, 지금 또 표지 예. 그림이 있는데. 거기 표지 그림도 현송 작품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같은 분. 표지 그림을 두 개를 다 이제 그려줬는데 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그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품에 쏟아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림의 어떤 이 기운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친구를 위하는 정성된 마음이 그대로 작품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아니, 그런 분들 그림 여기 그리려면은 좀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예, 비쌉니다. 네. 하여튼 좋은 친구입니다. 속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네, 친구로 네.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네, 예. 그러시는군요. 지금도 아직도 한국은행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원래 금융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밝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얼마예요? 비싸죠 하고 금액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밝으시고 약간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한국은행이. 예. 네, 아무래도 우리 이산 시인님은 시를 쓰시면서 많이 성화를 시켰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를 쓰시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나 삶에서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점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첫 시집에 시평을 쓰신 분이 이제 지금 작년에 작가하신 이가림이 시인이십니다. 네. 인하대 교수를 역임하셨는데 그분이 시평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다니는 사람이 네. 시 쓰는 게 좀 드문데 네. 참 특이한 경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사실은 시 쓰는 게 제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시를 쓰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지가 말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면서 제가 그와 좀 일치된 좀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쓰면서 생각을 반성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변했다면 아마 그렇게 왜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책으로 내고 난다는 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 아니 죽고 나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활자로 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생활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수십 년 돼가고 아마 30년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유 참 그 한국은행에서 정말 보람 있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집단에서 실적 내지 않고 잘 근데 그게 보면은 살아가지고. 되게 보면은 어떤 정반대의 또 작업을 하는 게 또 네. 그 또 다른 면의 어떤 그 이 거울로 비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라는 것은. 예, 반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예.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그 이성적인 집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해소를 시켜주시니까 한편에서 그렇죠. 잘 해결을 시켜주시니까 더 자신의 업무를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옛날에 않았을까. 그뭐 아인슈타인도 보면 네. 대단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예. 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단하시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또 뭐 말씀하신 김에 여기 지금 산문집도 있잖아요. 천자봉 일기라는 이 산문집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산문집이에요?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예. 아주 스토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천자봉 일기는 그 2012년도에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네, 출판을 2012년도에요. 예, 네,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네요. 네, 네. 저 천자봉 일기는 그 제가 이제 해군 사관 후보생 출신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해군 아. 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그때 쓴 그 일기화하고 그다음에 네. 장교 인간을 해갖고 네. 그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엮어서 뭐 이건 누구를 상대로 쓴 거예요? 누구 상대로 쓴 건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로 쓴 건 아니고 네, 네. 그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갖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네네.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네. 그 14주 동안 훈련받은 그 스토리하고 네. 그다음에 인간하고 나서 이제 이 뭐 재밌었던 일, 그다음에 네. 해군 이야기, 네, 네. 그다음에 좀 고통스러운 약간 힘든 이야기 네. 이런 것을 좀 모아갖고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니면 그렇죠. 한 네, 100여 권 팔렸는데 네. 그래도 그 국군 방송에 좀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아, 우리 소개하는 바람에. 군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예. 이런 스토리가 됐겠네요. 저걸 읽어본 그 분들은 되게 이제 군인간 어머니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거 읽어보고 저한테 일부러 제 전화번호를 아, 알아가고 네. 재밌다고 하고 전화를 해본 네. 한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천자봉이라는 것은 되게 또 그게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천자봉은 진해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군이나 해병으로 될 경우는 되기 위해서는 저 산봉우를 꼭 갔다 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천자봉. 해군이나 해병은 누구든지 음. 그 저기 천자봉을 알고 있어요. 아, 천자봉이 어떤 해군의 어떤 그 통과 의례 같은 예, 이런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모든 분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시인님 또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면서 또 해군 장교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정말 그 이성적인 집단에서 정말 이렇게 자신을 잘 멋지게 이렇게 컨트롤 하시니까 정말 멋진 어떤 시인이 되셨는데요. 또 시를 또 하나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뭐 아까 보니까 대화라는 시가 있던데요. 아 예. 예, 사실은 그 모든 그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창작을 하는 분들은 그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참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죠. 예. 네, 어떤 아마 그게 고통을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육신을 통해서 그걸 나온 거니까. 만들기 위한 고통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런 그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시도 있는데 네. 모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대화라는 시를 제가 좋아하게 되는데 네. 좋아합니다. 대화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에 얘기를 해주고 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좀 제가 알려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네. 건데 네.
대개 보면 저 대화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 듣고 잘.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믿고. 경청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대개 보면 이제 그 믿음이 없다 보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먼저 묻고 또 답변하고 네네. 불필요한 대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되게 보면 저 깐난아기를 보면 옹알이하고 그다음에 알지 못하는 옹알이하고 우르르다가 대화가 네, 엄마하고 네. 다 됩니다. 네네. 왜냐면 한나라도 뭐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두 번째 보면 이제 경청 쪽에서 좀 잘 듣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연인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를 보면은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렇죠. 말의 톤을 가지고 다 그 감정을 읽지 않습니까? 언버블 랭귀지라고 예, 예.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표정을만 보고. 오감을 가지고 다 집중해서 듣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대화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서로 믿지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남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만.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 95.1Hz하고 뭐 93.1.1.1 뭐 네네. Hz하고 서로 다른 주파수대로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믿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불필요한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대화를 못 하고. 네네.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그 믿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쓴 시입니다. 네. 한번 대화라는 시를 한번 제가 아, 네네. 낭송해 보겠습니다. 대화. 그녀와의 대화는 풍요로웠다. 소리 없는 무수한 언어들은 그녀와 나의 마음을 조립하느라 늘 분주했다. 밖으로 삐져나온 대화는 몇 개의 단어이거나 눈빛뿐이었다. 허나 우리 대화에 오류는 없었다. 사랑이 깊을수록 대화는 풍요롭고 소리말은 줄어든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그 대화의 핵심을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저 대화의 모델이 계신가요? 뭐 여기 시에 보니까 부인 자랑을 참 많이 하셨던데 예. 상당히 미인이라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랑을 시로 이렇게 저거는 표현하시는데 뭐 또 어떤 대화의 주인공이 뭐 그런 연인일 수도 있고 네. 뭐 특별한 대화 그렇죠. 예, 뭐 상징적일 수도 그럴 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제일 그 모티브 되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네, 네. 이 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사이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네. 믿잖아요. 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잡다한 게 서로니 그러니까 옆에 뭐 건드릴 필요 없이 핵심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진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인님의 저 시는 좋은 대화는 결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함축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좀 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우리 시인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좀 다르시고, 근데 기왕 뭐 대화까지 나오셨는데 부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아주 얼마나 미인이세요? 예, 지금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진 아니, 않은데 그건 젊었을 예, 시절에 젊었을 때는 이뻤던 뭐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아우라가 네. 지나가면은 네. 저 전부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는 많이 저를 남자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시님 아까 해군 장교로 복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님 이렇게 군복 여성들은 이렇게 또 제복에 또 약하거든요. 혹시 또 그 제복에 반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네. 제가 저 군복무를 마친 후에 만났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우리 시님 지금도 이렇게 미남이시잖아요. 정말 아이고, 제복 고맙습니다. 입으시면 굉장히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희 그 우리 방송이 인문학 살롱인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으로 어떤 시 외에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시인으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네. 그 죽음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그 나이 아니신데 아, 아까 그 예. 폐병 뭐 이런 것 아, 그거랑 뭐, 상관없이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네네. 학교까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네네. 묵주기도라는 걸 계속 했습니다. 근데- 묵주기도. 예, 예. 그래서 저 묵주기도 끝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죽을 때 제가 편안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네.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네네. 굉장히 제가- 지금도 예. 이상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만약에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거짓으로 위선된 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네. 내일 만약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거짓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때인데 그게 아주 시인님 포스가 어릴 때부터 다르십니다. 어떻게 중학교 때 근데 죽음을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그게 이제 있을까요? 한쪽적으로 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네, 잘 살아야 그래서 되겠다. 그게 아마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놓은 그런 저희 삶의 아주 잣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좀 바르게 살아야 예, 되겠다. 그러니까 예. 거짓되지 않고 네. 이 위선되지 않고 네, 네, 네. 나 자신인 채로 네. 살아가자. 근데 네. 저는 저 자신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왜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해야 난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죽음을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 당장 죽었을 때 지금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네. 그걸 혹시 지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아주 절박한 건 없었지만 네. 그래도 하나. 그게 사소한 거라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조그만 것이라도 이 헛된 삶을 거짓된 삶을 아니고 진짜 나 자신의 소중한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나 자신을 내면을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 알차고 네. 꼭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어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 현자인 디오게네스 아시죠? 디오게네스. 예. 네네. 그 현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네.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 저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자기가 자유로우려면은 어떤 거짓되거나 떳떳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거든요. 뭘 바라게 되고 욕심이 생고 욕망이 있는 그렇죠. 욕망이 있게 되면 자유가 억압됩니다. 네, 통제됩니다. 네.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도 저는 저 자신으로 거짓됨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자유로울 수 맞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만 저는 그게 가장 인문학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시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마다 30년이 넘도록 거울을 보면서요. 네가 이 세상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지금 그 일을 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예. 예. 만약에 오늘 이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결정이 명료해져요. 그죠?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할 예.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거의 근데 스티브 잡스와 아니, 같은 수준이 우리 아니 시인님은 복잡한 걸 갖다 제일 쉽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best is simple is best라고 하잖아요. 예.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최선이다. 예, 근데 사람이 맞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게 욕심이고 욕망이죠. 그렇죠. 그게 예. 들어가니까 간단해지지 그러니까 않는 자유롭지 거예요. 못한 겁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간단하게 오늘 배웠습니다. 예. 우리 시인님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이제 30년 언젠가는 또 회사를 나오실 테고 또 나머지 인생 또 사셔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죽음을 딱 맞이하기를 아직 너무나 많은 인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있는 이 순간 네. 이 순간을
발판으로 해갖고 네. 어떤 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네. 뭐 물질적은 아니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시를 예, 쓰시면서 또 이렇게 시를 통해서나 네. 아니면 뭐 대화를 통해서나 네, 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어떤 어떤 욕심을 갖고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 행복을 빼앗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 예, 저 자신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시인이 아까 뭐 중학교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죽음에 훨씬 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죽음을 왜냐면 생각하셨으니까. 항상 내가 뭐 내일 당장 내 죽는다 하더라도 네. 뭐 후회 없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유서를 쓰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아니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 친구들도 그러고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냐. 네.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거 해보셨어요? 네. 한두 가지만. 시 쓰는 거 외에. 시 쓰는 거 외에.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석사까지는 경영을 했지만은 또 박사는 자연치유학으로 했는데 또 제가 그 태극권을 기공적을 많이 했어요. 뭐 30년 이상 좀 해왔고 예, 예.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 사실은 커피 아주 애호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알고 싶어서 네. 부산을 KTX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 때문에. 네, 커피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아는 시인이 그 강한리 해수욕장 그 중간에 음. 그 앨리스 2046이라는 커피숍을 좀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마시던 커피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야, 뭐 이런 커피가 다 있나. 확실히 감성이 다르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 비슷한 커피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로는 체코 커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체코 커피. 예. 예. 그래갖고서 가는 데마다 체코 커피 있냐 했더니 전혀 그 체코에 무슨 커피가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커피를 공부를 해갖고 한 4개월 정도 해갖고 나중에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런 차이점이에요. 우리 시인님이 시인이 될 수밖에 없던 이 근성이라 그러나 아주 집요함. 그래갖고 아주 그걸 몰입. 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선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작년에 찾았습니다. 그 커피를. 어디에 들어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대학로에 있는 이디오피아 커피숍을 저를 데리고 왔는데 네. 그분이 제가 바리스타인 걸 알고 네.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음. 이분이 바리스타인데 뭐 특별히 추천해줄 만한 커피가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있는 그 매니저가 커피를 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커피는 이상한 이디오피아 커피만 파는데 네. 옆에 이제 깃발이 있어요. 커피 제목이죠. 브랜드를 딱 붙여갖고 네, 네. 오는데 딱 마셔봤더니 뭐가 이상하게 오묘해. 그래 어서 많이 좀 느끼던 그런 커피인데 기억을 하셨군요. 근데 맛을.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니까는 그 브랜드가 뭐냐면 코케하네 커피였어요. 코케하네 커피. 근데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코케하네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하면 케코가 되잖아요. 케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거는 자기가 아는 걸로 이 환치를 해갖고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코케 커피라 했는데 네.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체코 커피로 알아들은 거예요. 케코 커피를 나는 체코 커피로. 예. 그래갖고선 야 이거 그때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느냐? 이 커피를 좋아하다 보면 커피 농도가 계속 진해져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제가 마시는 커피는 다른 사람 못 마십니다. 써갖고. 근데 커피를 계속 그러니까 그 커피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네. 제가 이 입맛이 좀 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맛은 그 잔맛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보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러 뭐 10만 원 이상을 들여갖고 부산까지 내려가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이게 얼마나 절실하게 행복을 주느냐. 그게 행복이 있다면 이럴 때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들이 보면은 뭐 1,000원짜리 그림을 주더라도 안 사는 그림이 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은 1억을 주고 사거든요. 그럼요. 예. 그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의 가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첫 시간에 나왔던 우리 예술의 전당 손미정 과장이 예술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공부한 거, 딴 사람한테 들었던 거와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이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하는 그런. 예술 작품도 그렇고 네. 삶의 어떤 가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예. 삶의 가치가 네.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라는 게 남하고 비교돼 갖고 내가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옆에 민코 코트가 좋아하고 막 그걸 사입더라도 나가 그거 싫다 그러면 그건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어떤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중한 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 네. 거기서 행복을 찾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이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명품족과 된장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명품족은 뭐 하나를 정말 값비싼 걸 하더라도 거기에 숨어 있는 정신적 가치까지 이렇게 누리고 향유를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된장녀는 그런 가치는 필요 없고 오로지 신상, 예, 신상만. 그래서 신상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정신도 명품의 가치도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주의에 너무 풍요롭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된장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시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그 어떤 자세, 그 다음에 감정의 알갱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주옥처럼 시인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시 외에도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시를 쓰시는 분은 뭐 커피, 담배도 많이 하시겠네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때 아주 받은 게 많습니다. 네, 담배도 끊으시고. 아니 저는 담배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네. 담배가 안 맞아요. 근데 아. 술도 잘 안 맞고. 근데 하긴 다 합니다. 네네. 근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보면 한 달을 피우더라도 어떨 때 보면 뭐 술을 뭐 양주 한 병 마신 것만큼 완전 이 인사불성이 되는 수도 있어요. 아우, 그게 대단하다. 맞질 않는데 네. 그리고 또 뭐 하루에 한두 가지는 그거 거의 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이 안 피우려고 하면 몇 달씩 안 피우기도 하고. 근데 참 독특하세요. 보통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이 이게 막 안 될 때는 막 하루에도 몇 컵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담배를 피워요. 네, 피우는데 이제 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담배 피우고 싶어요. 네, 막 이렇게 생각이 예, 막 예, 안 올 때는 그래서 자극제가 필요하죠. 이제 피우긴 피우는데 많이 안 피워요. 하루에 뭐 세 가지 이상 되면 저는 뭐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다음날 며칠간 담배를 못 피웁니다. 아, 그러시는구나. 그게 좀 아마 타고날 때 체질적으로 잘 타고나지 않았나. 그 대신에 이제 커피는 이제 많이. 커피를 마시는데 뭐 제가 마시고 싶을 때 마셔요. 막 계속 뭐 이걸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니고 네, 네. 마시고 싶을 때 행복하거든요. 참 그 시인이신 그러니까 정신도 맑으시고 마음도 맑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선 자체가 자연치유학 박사이시라서 그런지 참 깨끗하고 맑은 시인님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생각보다. 시를 쓰시는 거 외에 뭐 다양한 커피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문화 활동도 많이 하시죠? 예, 문화, 뭐 그림이나 그림도 영화나. 좋아하고 제 그림 참 좋아하고 네. 또 뭐 음악 공연 네. 다 좋아합니다. 혹시 최근에 보신 거 중에서 영화나 공연이나 영화도 많이 좋아해요. 제가 뭐 영화 1년에 한 7, 80편 봅니다. 우와 거의 개봉관으로 보시겠네요. 개봉관, 예. 네. 최근에 어. 보신 거 생각나시는 거? 아, 제가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저 문화활동 일본 질문들 영화 중에 뭐 바닷가의 다이어리란 그 그 개봉관에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참 좋은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옛날 같은 뭐 허리우드식으로 약간 그 단발성으로 아주 자극적인 영화 네, 네, 이런 예술 작품 예술성 있는 그런 영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최근에 보셨던 것에서 아, 기억이 이제 남아요. 영화보다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위안부 관련 그 모금 행사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홍대 뒤쪽에 그
카톨릭 청년회관 거기서 했는데 모든 공연자들이 재능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다른 공연하고 달랐던 거는 이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돈을 바르고 출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예. 네네. 그 가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용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글씨 쓰는 사람도 있고, 서예 쓰는 분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다르구나. 그 다른 거는 모든 예술이라는 거는 진정한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동도 없거든요. 남에게 자기 진심이 담겨 있어야 저는 그렇죠. 거기에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위안부를 위한 그 스토리로 공연을 하는데 그 동작 하나가 다 그냥 다 메시지로 메시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막 박히더라고요. 화살처럼 박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진정으로 진심에 우러난 그걸 아마 그런 내적인 걸 밖으로 표현하다 보니까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그걸 느끼고 같이 또 공감을 하고 공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시인이라서 대단하시지만 우리 현대는 정말 뭐 많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여러 가지 뭐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뭐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얼마나 아까 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화가 됐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됐든 정말 진정성이 있는 이런 어떤 대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뭐 돈을 쫓는다든지 뭔가 대단한 것을 쫓는다기보다는 시를 읽고 그 감성을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사고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외국에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 그렇지만 기쁨을 이룬 나라다, 영혼이 없는 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제가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혼이 없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혼이 있게 살아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이산 시인님이 정말 죽음을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앞으로 사실 날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으시는데 시를 쓰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영혼을 심어주는 훌륭한 시인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이라면 좀 짧은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말씀이 남아 있으시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떤 며칠 있으면서 설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도 새해에 온전한 자신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산 시인님과 함께 정말 그 자연 치유학 박사님답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치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삶을 치유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를 못 쓰시면 이렇게 훌륭한 시를 읽으시는 것도 좋은 힐링의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좋은 시 많이 읽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설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